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세라 유력 적용 대상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이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직원들 형편마저 한데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새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인데 찬바람 부는 자영업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15개 국가가 참여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7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6억 시장이 활짝 열린 것인데 그간 부진했던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사투자 자문업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놓고 돌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내일 발표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에서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12,000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서울 둔촌동의 재건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주민 이주는 완료됐고 지금은 한창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르면 올해 안에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전에 분양을 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려고는 해요. 저희 12월 7일 끝나고 서두를 거예요. 이처럼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예정 아파트들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분양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량이 줄 거라는 그런 예상하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그 기존 아파트라든가 일반 그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그 매수 문의가 더 늘어나고 있고. 국토부는 6일 오전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와 마용성 외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도 동단위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 분양가는 얼마나 내려갈까요? 현재 분양가보다 최대 30%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인데 이렇게 되면 시세의 반값 아파트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진 기자입니다. 지난 9월에 분양한 서울 삼성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승인받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4,750만 원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원 선입니다. 만약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 가격은 주변 분양가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분양가는 12억 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입주한 길 건너 같은 크기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22억 원이니까 사실상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반포 우성 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방배동 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89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강남권의 경우 사실상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인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으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문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분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 저하 우려로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정체될 수 있어서 또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더라도 주변 시세에 끌려 가격이 올라갈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오히려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많을 것이다, 추가 규제도 나올 것이다 등 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황희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 지역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당연히 강남 4구와 이 마용성 지역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승률을 자세히 좀 따져보면요. 재작년 파리 대책 이후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중구와 동작,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등포 같은 경우 오히려 강남보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네. 또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인 과천이나 성남, 분당도 서울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보신 예상 지역 이외에 다른 곳들도 이 내일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요? 네, 국토부가 상한제 보완책으로서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한해서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 즉 내년 4월 말까지 유예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말 안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니까 이번 달만 전국에서 71개 단지 3만 8천여 가구가 이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16,000 가구에 비하면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 비수기인 올해 겨울철에도 상당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면 어떤 내용일지는 어떻게 아시나요? 네, 지난달 말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분양가 상한 지역을 공개하면서 보완책도 함께 공개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이 추가 규제책이라면 아마 재건축 기한 연장일 텐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는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마다 10년이나 사업이 더 늦어지게 되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불만도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님은 늘었는데요.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는 679만 9천 명. 지난해보다 0.9%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도소매업에서 5만 5천 명이 줄어든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 수는 지난해보다 9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숍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 한 명을 둘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이 지금 위기 상황인 거고요. 자영업 자체가 최저임금 때문에 정부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거죠. 한편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15만 8천 명이 늘어난 1,63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주부나 학생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앞으로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20.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늘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나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다는 건 경기 불황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차라리 나 혼자 장사를 하겠다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제2금융원까지 손을 뻗어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사채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네,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네, 우선 자영업자들의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 자영업자가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총 237조 4,274억 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은 한 달 사이에 2조 원이 넘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2조 원대 증가폭을 기록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금액은 120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정도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은행 대출이 12%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은행보다 제2금융권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기미는 없는 건가요? 네,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최근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서 제2금융권 대출마저 막힌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최대 6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70만 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 기자, 근데 경기 상황이 부진하다 보니 구직자들의 눈높이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1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이 340만 9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취업 희망자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 원 미만 수준의 임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70%는 생활비와 용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은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가 7년 만에 RCEP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수출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 온 RCEP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세계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은 영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RCEP이 타결되면서 하락세를 거듭해온 우리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 분투적인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RCEP을 통해서 영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가 무역 다변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농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합니다. 15개 국가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업 강국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시장 분야 개방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RCEP 최종 타결은 인도의 참여 여부가 확정된 뒤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RCEP의 타결 의미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서혁 기자, 네. RCEP이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RCEP 회원국의 인구 규모는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또 교역 규모와 국내 총생산은 3분의 1가량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도가 내년 2월 최종 서명 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세계 무역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RCEP의 타결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네, 최종 타결이 되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영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신 규범을 확보했다는 점도 함께 주목됩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규범이 도입이 됐는데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돼서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도 기대됩니다. 여기에 금융과 통신 부속서의 채택으로 핀테크와 금융 그리고 통신사업 진출 기반도 함께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RCEP의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와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역이 다변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도 최대 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어느 분야가 혜택을 입고 피해를 볼지는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나 전기, 전자, 특히 이제 강철, 철강 분야에 있어서 그 수출 시장을 갖다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관세 협상을 갖다 잘해야 되겠고, 농수산물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관세 또는 이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LG전자가 또 TV 관련 국제 특허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중국 업체 하이센스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LG전자가 미국 법원에 하이센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현지 시간 4일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LG전자는 피고의 하이센스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센스 TV 제품 대부분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와이파이 기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더 편리한 TV 환경을 만들어주는 특허가 침해됐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입니다. 중국 하이센스는 어떤 업체인가요? LG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하이센스는 판매 대수 기준으로 세계 TV 시장 점유율 4위로 부상한 업체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2위 LG전자가 4위 하이센스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겁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센스가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12.6%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유율 7.2%의 하이센스는 같은 중국 업체인 TCL에 이어 LG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전자가 11.6%로 4위, 하이센스는 7.5%로 5위입니다. LG전자가 최근 자사이익을 위협하는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에는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의 냉장고문 재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TV 마케팅 관련해서도 판매 대수 세계 1위, 점유율 19.2%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처리 장치, 즉 모바일 CPU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무엇인지 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 코어 등으로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입니다. 때문에 신형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어떤 AP를 사용했는지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 분야의 강자는 미국의 퀄컴입니다. 삼성은 4위입니다. 퀄컴의 모바일 LP 스냅드래곤 시리즈는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의 3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삼성 오스틴 연구센터 등 유일한 자체 CPU 코어 개발 조직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퀄컴 등 선도 업체들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대신 삼성은 아예 차세대 AP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성능적인 면에서 큰 효과를 얻지 못했고 그 대신에 이제 GPU나 NPU 같은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용 프로세서에 집중하는 것이 비용 대비 훨씬 더 효과적이고 CPU는 어차피 ARM의 기본 설계도를 모든 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손해는 감내할 수준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CPU 코어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자체 AP인 엑시노스는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어느 종목에 투자해라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업체까지 우후죽순 이 시장으로 뛰어들어 투자자문 서비스부터 가입비까지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유사투자 자문업체 홈페이지. 주식 투자 전문가들 사진이 질비하고 가입 고객 이벤트 광고도 눈에 띕니다. 가입 문의를 해보니 폐업 진행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설립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좀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돈을 좀 이렇게 회사 자금을 이렇게 횡령하신 분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영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청산 작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신고 목록엔 소재지가 서울 강서구로 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전화해보니 엉뚱한 제조업체로 연결됩니다. 투자 클럽이죠. 3M인데요. 경기도 김포시인데요. 이곳들은 모두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업체로 현재 정상 영업으로 공개돼 있는데도 돌연 폐업 등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1년에 수백만 원씩 목돈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피해봤다며 민원을 제기한 구제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200여 건으로 이미 작년 1년치를 앞질렀습니다. 2017년만 해도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47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새 5배 가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고객이 중도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실업체들을 사전에 거르지 않고 신고한다고 사실상 다 받아주는 현 신고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립 단계부터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인력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신고하면 할 수 있는 업자였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총 1,800여 개 난립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3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수출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비금융기업 69만여 개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이 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17년도에 10%에 육박했던 증가율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전자, 영상, 통신 장비 부문의 매출은 2017년에 비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분의 1 토막으로 줄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5.6%로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도 건설과 도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이 2017년에 9.3%대였던 게 지난해는 4% 역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100%에 못 미치면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종비기업, 한 개의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해 이런 이자 보상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5%를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은 지난 2016년에 31%였던 것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기업의 35%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적자를 보는 기업들도 지난 2년 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역시 수출 부진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전자와 영상 통신 장비 분의 수출이 크게 부진해졌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 때문에 정제 마진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고 또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 마진 감소가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로 분석이 됐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사고 팔 때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정해야 됩니다. 복비는 원래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리 정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를 설명하고 실제 수수료를 얼마로 확정했는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여기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거래 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 가격이면 0.5%,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정해놓는 식인데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요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지 더 낮은 가격에는 얼마든지 수수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복비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상한선이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중개 과정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천만 원 상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가 차기 회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오늘 외부 공모를 마감하고 지배구조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선정 등 4단계를 거쳐 차기 회장을 선정합니다. 황창규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7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강원 영서를 포함한 서쪽 지방과 제주도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밖에 서쪽 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먼지가 짙어지기 시작해서 오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산지에도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릉과 속초의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2m 이하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 추워지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